네,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점검해야 될 이슈들이 좀 있죠. 증권부의 김동화 기자하고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전해진 소식 중에 좀 눈길이 가는 게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얘기입니다. 공모가가 결정이 됐는데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됐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그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오늘 오전 이 공모가 최상단인 네. 21달러의 공모가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한화 약 3조 7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네. 해외 동종업계 유사한 기업과 비교하면 이 네이버 웹툰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의 직접적인 피어들은 올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가 매출 비율, 이 PSR이라고 하죠. 3배 이상에서 대부분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공모가를 기준으로 이 네이버 웹툰의 주가 매출 비율은 2배를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공모가가 다소 저평가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소 아쉬운 공모가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래도 뭐 괜찮다 이런 평가도 있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상단으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네이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증권가에서 보고 있나요? 맞습니다. 일단 이 네이버 웹툰의 주가 흐름 네. 먼저 보면요. 이 증권가에서는 이번 네이버 웹툰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워낙 높지 않아서 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이번 IPO로 모집하는 3억 달러 가운데 1억 달러는 이 블랙락과 네이버유가 매회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해당 지분을 유동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유통 주식 비율 역시 약 10%에 불과해 이 오버행 이슈도 찾기 어려운데요. 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또 회사가 보여줘야 할 성장을 증명하는 일이겠죠. 결국 지금 당장 부담스럽지는 않은 주가라고 해도 꾸준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매출액과 주요 지표들의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증권 신고서를 통해 네이버 웹툰 유저 지표들이 공개됐는데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우선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살펴보면 2022년 1분기 이후로 주요 지역에서 모두 뚜렷한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결제 사용자 수 역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2년 1분기 760만 명이던 월간 결제 사용자 수는 올해 1분기 여전히 700만 명대를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네. 결제 유저당 평균 매출액이 크게 뛰긴 했습니다. 보이시기에 통신지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작년 1분기 이후로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 결국에 제값을 받기 위해서 미국 시장 상장에 나서긴 했지만 이후 주가 흐름이 꾸준히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고 그 웹툰의 향후의 주가 방향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상장된 이후에 네이버 웹툰의 주가 상황에 따라서 현재 국내에 상장돼 있는 네이버 모회사인 네이버의 주가도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네이버 웹툰 주가 흐름보다는 또 네이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네이버 주가 흐름을 더 궁금해 하시겠죠. 네. 어제 네이버가 사실 두산그룹의 10위 자리를 내주면서 대기업 시가총액 순위 11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는 올해 들어 주가가 27% 넘게 빠지면서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IPO가 네이버 주가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이버의 주가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웹툰 IPO 이후 줄어들게 될 회사의 지분과 쪼개기 상장에 따른 할인율 축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네이버 웹툰의 IP 관련 매출액은 약 1,400억 원으로 여전히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입니다. 네. 그만큼 이번 해외 진출을 통해 IP 사업을 확장하고 추후 단순한 만화 산업이 아닌 IP 사업으로 성장이 본격화하게 되면 모회사인 네이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TF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최근에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ETF 종목을 검색하다 보면 커버드 콜 ETF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올해 상장된 ETF를 네네. 살펴보면요. 개인 순매수 상위 20위권을 살펴보면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가 10개나 차지합니다. 네네. 또 10위권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오히려 7개나 차지할 정도로 커버드콜 ETF가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쏠린 겁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상장한 미래운용의 나스닥 커버드콜 ETF는 네. 상장일 개인 순매수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커버드콜 ETF 시장 규모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8천억 원에 그쳤던 시장 규모는 올해 들어 3배가량 확대되면서 어느새 3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품 수가 많아지면 운용사들은 서로 뭔가 다른 거 내놓으려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버드 콜 ETF도 좀 다양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들이 새로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먼저 움직임에 나선 건 한투운용의 플러스 15% 프리미엄 시리즈였습니다. 이 그간 커버드콜 ETF의 단점은 추종하는 지수의 상승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한투운용에서는 국내 최초로 이 제로데이트 옵션을 활용해 상품을 설계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만기가 당일인 옵션을 매일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분을 최대한 따라갈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이에 맞서 지난 25일 출시한 이 미래운용의 커버드콜 ETF 역시 네. 제로데이트 옵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경우 매도하는 옵션의 비중 자체를 10%까지 낮춰서 이 기초자산의 비중은 90%까지 높인 만큼 최대한 지수의 흐름에 그대로 편성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운용한다는 거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럼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이점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 두 운용사에서 내놓은 커버드콜 ETF 심화편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네. 우선 미래에셋 운용은 옵션을 직접 회사 내부에서 사고 파는 실물형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따로 옵션 매매를 타 증권사에 맡기지 않아서 이 위탁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한투운용은 합성형 상품으로 보수 자체가 비교적 높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일 옵션을 운용사가 직접 매도하게 되면 기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실부당 비용을 계산하면 총 비용 자체는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게 한투 측의 설명입니다. 이어 옵션과 기초자산의 일치 여부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미래운용의 경우 주식과 옵션의 기초자산을 모두 나스닥 100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만큼 기초자산과 옵션 가격이 다르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변동성이나 추가적인 리스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투 측은 옵션과 기초지수 사이에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향후 반도체나 빅테크 지수가 나스닥 지수의 성과를 웃돌 경우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컨셉은 같은데 비용이 좀 덜 드냐 더 드냐의 문제이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만 전해주지 마시고 김동화 기자가 보기에는 뭐가 나아 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장단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다만 앞서 말한 한투운용의 상품 중에서 이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스닥 지수보다 반도체 지수가 더 기초 자산이 더 웃돌 경우에는 네. 오히려 더 수익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스닥보다는 반도체 AI 관련된 주들이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조금 더 수익성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이 한투운용의 상품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한투운용 쪽에다 점수를 좀 더 줬는데요. 이거는 기자 개인의 의견이니까 네. 신뢰 여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ETF 커버드 콜 ETF를 이제 고도화한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위험성도 좀 점검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 커버드콜 심화편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커버드콜 ETF에 대한 이 대략적인 시장의 평가 중에 하나가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나온 해당 ETF들의 수익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는 확정된 수익률이 아닙니다. 해당 숫자가 목표 수익률에 불과한 만큼 연 15%라는 높은 배당금을 실제로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 ETF 상품명에 써 있는 플러스 15% 이런 목표 수익률이라고 기재된 퍼센트만 보고 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조삼모사 경우에도 이 커버드콜은 구조적으로 기초자산의 상승분을 그대로 누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에 받을 걸 지금 당장 받는 이 어느 정도의 상품 구조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데일리 옵션을 팔고 또 매도하는 옵션의 비중을 줄인다고 해도 이 지수 상승을 최대한 추정할 수 있을 뿐 100% 그대로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또 급락장에서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없다는 점 충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의 투자 위험성까지 저희가 점검해 봤습니다. 증권부의 김동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